이제 한국에서 확립된 그 모습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 남과 북의 평화 공존 체제를 수립해 나갑니다. 권위도 한국이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남북을 평화 공존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노력, 한국의 그 노력입니다. 최우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지, 감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서 자기 필요대로 뒤흔들, 이제 이런 짓들은 못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운동이 이렇게 만약에 발전하면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데 반드시 방해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윤리관, 이런 식의 상생 가치관, 이런 것이 등장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거대한 특수 이익 집단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마 패널 디스커션에서 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만, 그렇게 나와도 한국이 만약에 대통합 운동을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깃발을 남기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지배를 위한 특수 이익 집단, 금산복합 같이 그 특수 이익 집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때부터는 한반도에서 밤나라 대추 나와라 그 소리 못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이게 불안하냐, 남들이 와서 자꾸 흔들기 때문에 이게 된 것도 사실인데, 그거 결국 우리가 모자라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자란 그 부분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한국의 도덕적 의상, 이제까지 희생양 노릇만 해온 억울한 그 역사입니다. 도덕적으로 반전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옳지 못하게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 역사와 오늘의 당신들은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냐 이게? 절대 다수의 이 세계 중후진 국가들은 다 당신들한테 이런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또 억울한 입장에 서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 소리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소리 하려면 벌벌벌 떨면서 지금 있어. 이거 한마디에다가 나 이거 뭐 연구소에서 뭐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치 그 뭐 자리에도 저 높은 데 올라갔는데 이거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요런 계산이나 하고 있는 정치가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훌륭하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쪼그라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절대적인 도덕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가슴속에서 어느새인지 내 이기심 때문에 그게 다 뭉클어지고 나갔던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것만 고치면 저는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봐. 이미 기회는 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실력도 별로 없으니까 뭐 결론 빨리 내리고 내려가야지. 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고쳐야 할 병을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희생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자체가 계속 위험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걸어오는 동안에 민족성의 좋은 점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으냐, 그 병을 생존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이기주의야. 병이야. 잘못이야. 그거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생존 문제 때문에 이기주의로 빠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도둑질까지는 안 했어.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는
남을 불신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내에서 우리끼리 불신했어요. 남이 불신하려고 만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같이 불신했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양심적으로 자기를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의식이 생겼어요. 우리 한민족 속에 얼마나 좋은 훌륭한 점이 많은데 어느샌지 에이구 우리 한국 사람이 별 수 없어. 에이 나도 한국 사람인데 뭐. 예. 그래서 자기 혐오감이 생겼어요. 자기 혐오감은 개인에 대한 혐오감도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집단 혐오감이 됩니다. 내 민족, 내 국가에 대해서 우습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 연구소, 대기업에서 자기를 조금만 알아도 어느샌지 자기 속에 내 양심은 다 쪼그라들었거든. 자기 속에 있는 정의의 소리는 다 쪼그라들었거든. 그냥 그쪽에서 하는 소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와서 내 민족에게, 내 국가에게, 정부에 들어가서 또는 뭐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다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일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팔을 불기는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내부에 자기 혐오감이 있고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 떨치라.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점 바로 생존을 위한 이 이기주의 때문에 내 이기주의가 정당한 것처럼 우리를 변명하고 잘못 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대통합운동.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을 말미암아서 이제 남겨놓은 얘기는 그겁니다. 대통합운동. 내 속에서 나와 내가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와 내가 반락 갈등을 벌어지게 하는 것 생존 이기주의. 예, 그걸 긁어내가지고 나와 내가 내 양심과 내 존재의식이 결합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가난해. 나는 좀 기회가 없어. 나는 좀 억울해. 나는 당당하다.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내 속에 좋은 점이 있고 내가 일어서면 일은 옳은 일은 된다. 예. 이런 확신을 가져야 정신운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내가 화해하는 것이 이제 더 넘쳐서 어디로 가느냐. 나와 얘가 하나가 되는 거였어. 나 부끄러운 거 많거든. 용서해라. 너도 부끄러운 거 많잖아. 내가 끌어안을게. 참아줄게. 함께 가자. 예. 그러면서 근데 억지로 하려는 게 이거 안 된다. 밤낮 그냥 또 화가 나고 또 못 믿고 또 그냥 불안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함께 바라보는 희망이 있으면 되겠네. 함께 할 만한 힘을 찾아서 한번 뛰자. 예. 이렇게 해서 나와 내가 화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국가, 내 민족 막연하게 못난 국가, 못난 나라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 주름진 옷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 민족, 내 국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우선 먼저 억울하게 눌려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픔 그걸 끌어안아줘. 이게 진짜 대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대통합이죠. 우리 대통합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내 내부에서 생존 이기주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합 운동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한민족인 내놓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패널리스트들의 그 발표 확정난 뒤에 여러분들 질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다음은 이 안순택 사무총장님께서
그 원가와 저희 대통합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이제 증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월가에 대해서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2008년도에 레어만 브라더스 사건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닌 명실공히 10대 교역국입니다. 10대 교역국이 됐는데 과연 경제는 외부로부터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1997년 IMF입니다. IMF를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해서 IMF가 일어난 건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건가? 잘못은 둘 다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리대금업자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고리대금업자가 얼마만큼 위험한가? 또 거기에 영향권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해답은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거를 확대해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그럼 IMF가 당할 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고 한국은 왜 IMF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럴 때 외부 세력이 아니라고도 얘기 못하죠. 그렇죠? 참고적으로 조금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듣는 벤 버냉키라는 연방준비 은행장이 있죠. 그렇죠? 페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페드의 역할이 뭐예요? 페드의 역할이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원화를 찍어내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외환에 간섭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리면 연방준비제도은행이 개인은행입니까? 국가은행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알고 계신 분? 국가은행 아닙니까? 국가은행. 또 말씀해 보세요. 한국은행은 데피니트리 한국의 중앙정부은행입니다. 우리 국가은행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요즘에 이제 달러 얘기할 때 뭐라 그러세요? 달러 얘기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데 네? 아니 달러를 그 얘기가 아니고 미화. 양적 완화라 그러잖아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뭡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말은 너무너무 예쁜데 그렇죠? 마구잡이로 돈을 찍겠다 이 말입니다. 그 찍는 결정권이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장이 벤 버냉키고 이게 미국의 국가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JP 모간이고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이스라엘 뱅크도 가지고 있고 시리뱅크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러를 양쪽 하나로 찍어서 정책을 할 거냐 거두어서 정책을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 때 과연 미국에서 은행이 국가은행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은행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자유롭겠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10대 교역국인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FTA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FTA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할 사항이 ISD 조항하고 금융 시스템의 자유화는 최대한 억제돼야 되고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부를 신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금융부 신설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융부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외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감시하고 그러려고 이제 금융부를 신설하려고 해요. 왜 그럼 한국은 외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냐면 한국은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한국은 주로 이루어지는 게 거래세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트레이딩 한 건수에 대해서
얼마씩 차지를 하는 겁니다. 진짜. 미국은 금융 거래를 해서 그 소득이 나면 소득세에 포함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 확대를 위해서 그거를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막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달러가 자유롭게 인앤아웃하는 걸 최대한 막아야 우리가 10대 교역국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보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보에 들어가면 어떤 게는 우리는 안보 그러면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군사력이 높으냐 낮으냐, 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그럼 되짚어 볼 때 독일이 통일할 때 군사력으로 통일했느냐 한번 되짚어 보면 군사력으로 통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러시아의 대차관 공여를 통해서 고르바초프가 그걸 받아들이는 분에서 동유럽을 동독에서 군사력을 철수하면서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자, 그럼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대한민국이 10대 교육국인데 우리는 독일식으로 어디에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중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28.5%고 이 28.5%의 수출을 하는 양은 전 미국, 전 일본, 전 유럽에 수출하는 액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만약에 무역을 폐쇄를 하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그 28.5%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중국은 완전하냐, 온전하냐? 그렇지만 않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독일식으로 경제력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이용해서 통일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군사력에 의존한 안보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의 수단은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유리한 첫 번째 경제력, 두 번째 외교력, 세 번째 케이팝을 위시한 문화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에 한번 맞춰본다면 훨씬 더 통일이 부드럽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10대 교역국에 걸맞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합이 이루어지는데 획기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주승교 상임고문께 제가 부탁을 드리기 전에 오늘 주광사이신 김시한 목사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글을 보면 글 제목이 대통합운동의 성공을 위한 재미도표의 필수적 역할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니까 이게 들어가서 보면 이 대통합운동의 성공의 결실은 한민족의 생존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세계집의 특수 이익 집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시고 그에 대한 말씀이 좀 깊이 없으시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생존권이 이 세계집의 특수 이익 집단과 연관하여서 대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승교 상임고문께로 가겠습니다. 지금 안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깔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은행이 사실은 미국 재벌들 소유고 그 사람들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다가 자기들 필요와 욕구대로 찍기도 하고 또 당기기도 하고 결제를 다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전 세계를 손에 넣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특수 이익 집단, 대체적으로는 군산복합 기업화를 주려고 해서 다국적 군산복합 기업화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미국 자체도 그게 경제적으로 결정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대강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거고 일반 국민들도 요새는 미국은 다 알고 한국도 이제는 많이 알아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이 한반도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남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영향을 주면서 분단 고착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드라마가 아마 아이리스라고 해서 요새 한참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KBS에서 나온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세계 지배를 위한 특수 이익 집단,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제는 안다. 더 이상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끼치지 말아라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정부의 언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대통합운동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단순하게 한반도, 특히 한국 내부에서 한국인들끼리 아무리 우리가 서로들 대화를 좀 잘하고 화해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서서 대화를 해야 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매판 세력으로 화한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매판 세력으로 화한 것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이익을 먼저 찾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봤자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합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밖에서 찾을 수 있도록 눈을 돌려야 된다. 동시에 대화 상대가 돼야 할 지금 현재로서 나한테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만한 그리고 성취 가능한 그런 일을 찾아야 우리는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국제적인 거대한 방해자가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의 단합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이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대통합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생존 문제가 한국인들 자체의 힘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 아무리 해도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동북아시아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이 거대 세력들의 계산 거기에 의해서 언제든지 한국 사람들의 이 생존 욕구는 좌절되게 돼 있고 이용당하게 돼 있고 멋대로 취급을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위상과 우리 자신의 영향력이 그 거대 세력을 향해서 새롭게 압력을 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자기들도 우리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그쪽에 주고 이런 식의 우리 위치 변화 이걸 안 하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합운동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식의 이 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 변화와 외부에 대한 적응 방법 이런 것을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렇기 때문에 대통합운동은 한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그 특수 이익 집단들이 우리의 그 한민족의 생존을 실제로 위협해온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예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미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의 얼굴은 우리에게 한 3개쯤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미국 국민들 그리고 청교도 양심 이쪽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은혜를 입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치 대결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한반도를 갖다가 자기들의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일 합방은 데스라 텍스트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한반도를 갖다가 일본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 이상 중국은 넘보지 말아라 하는 그 조약이었습니다. 왜 일본한테 넘겨주냐? 너희들 일본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러시아하고 전쟁해줬고 또 청나라하고 전쟁해줘서 이겨줬으니까 그 값으로 너희들한테 한반도를 넘긴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넘보지 말아라. 이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태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세력을 대표하느냐? 겉으로는 미국 국무장관이었지만 속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이 거대 세력의 그 앞장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곳에 이 세력은 전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독일 히틀러가 나치당을 갖다가 만들어서 군수공업을 일으켜가지고 독일을 부흥시키는 영웅으로 추대됐죠. 그 사람의 독재 정권이 성립되고 결국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과정에 누가 관여한지를 압니까? 맨 먼저 나치당을 일으킬 때 로마 캐토릭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바바리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치당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 지역이 되게 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돈을 누가 줬냐면은 미국 쪽에 있는 바로 그때는 이제 유대계 이 프리메이슨입니다만은 오늘로 말하면은 군산복합 그 다국적 군산복합 기업 카르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을 갖다가 미국을 자기네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알렉산더 드렉셀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로 들어가서 나치당을 만들게 했어요. 그 나치당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등장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한테 1차 대전 배상금을 갖다가 물지 한 70년 뒤로 물어도 된다고 미루어 주면서 동시에 독일을 도와주는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전부가 뭐냐면은 군수 산업을 일으키는 돈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때부터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2차 대전의 기반이 그렇게 해서 잡혀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군수 산업을 일으키는 그 돈을 줬느냐 그 말입니다. 유럽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대전도 결과적으로는 제1 전범은 히틀러가 되겠습니다만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2 전범이라고 할 수도 없는 군산복합 재벌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는 너무나도 다 밝혀져 가지고 알고들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알리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먹혀 들어가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했던 것이 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준 걸 또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만큼만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6.25 전쟁이라든지 지금 이북에서 요즘 한참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 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뒤에서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모양이죠. 90년대에 북미 핵회담이 있었죠. 그 북미 핵회담이 이상하게 전개됐습니다. 북한의 핵을 예방하는 회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 한국은 끼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회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핵이 있더라. 기존 핵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핵 외교를 통해서 김정일이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가진
벼랑끝 외교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북미 핵회담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간 배경은 뭐냐? 겉에 나타난 건 클린턴 정부였지만 실제로 그때 그것을 그 정책을 이끌어간 것은 키신저 정책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나중에 2000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부시 후보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시가 갑자기 기독교 몰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 부시가 내놓은 것이 뭔지랍니까? 북한에다가 북미 핵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기술을 갖다가 개발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핵 미사일 기술을 갖다가 60억 달러어치 왜 넘겼냐? 또 중국에다가는 미국의 버금가는 엄청난 군사 기술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그쪽에 넘겨준 거냐?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자체 내에서는 이게 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북한이 계속 이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 뒤에 이제 중국도 러시아도 자꾸 외면하고 머리를 돌리는데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그 미사일 가운데서 말이죠. 이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런 걸 개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실대로 모든 걸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북한의 핵에 의해서 볼모가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오면서 안보 불안을 겪었다. 그런데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고 했는데 미국 배후에 정부까지 압력을 받게 하면서 미국 정부까지 압력을 받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은 없느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범죄다. 정식으로 우리는 이건 문제 삼아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그런 발언을 하려면 그만큼 자기 위상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대통합운동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민족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위협 요소가 경제적인 것이요 안보적인 것인데 둘 다 직접적으로 이 특수이익 집단에 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되어 온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대통합운동의 비전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의 그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 세계 지배를 위한 그 특수이익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 하나가 군산복합 다국적 기업을 하는 군산복합 체제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쭉 주강사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도 다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으로서 늘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또 관심도 가져온 우리 주승배 상임 고문님께서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그 새로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은 이런 이야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본인의 경험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음악가인데요. 음악가가 뭐 음악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정치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음악인들이 해마다 많은 음악가들이 특히 한국에서 유학을 옵니다. 근데 유학을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 졸업을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학교에 비싼 돈을만 내고 대학 교수들이나 학교는 그런 대학 졸업생들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음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히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참 고생하시고 참 입을 거 없을 거 안 드시고 안 입으시고 그 많은 애들을 모든 절정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후원하고 뒷바라지고 주고 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은 지금 수고로 자녀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혹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했던 지금의 재학 중이든 그들에게는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들이 이번에 한국 제18대 대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문재인 후보 혹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죠. 근데 무작정 여러분이 상대는 빨갱이다, 또 한 상대는 독재자 딸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 세대들의 그 사고를 한번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이나 한국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식 수준을 질문을 해보니까 얼마나 신뢰하느냐 했을 때 정말 10%도 안 되는 그런 지지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 6.25 전쟁을 이겨내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피땀 흘린 수고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모르고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나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이런 국민성으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내가 사업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양할 부모님이 계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도 내 친구도 부양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같이 그 사업을 같은 동종의 사업을 하든 다른 쪽에 하든 서로 축복하며 같이 좀 잘 살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바뀐다면 대한민국 대통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만 알고 남을 저주하고 혹은 어떤 나쁜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살지만 우리 이웃도 함께 잘 사는 그런 우리 한인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 또 한민족의 그 리더십이 전 세계에 많은 인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인들에게 가슴에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그 리더십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산복합체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한 시민으로서 그것이 그냥 이게 미국 그런 정보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미국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 교포님들은 대부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개념상 군산복합 특수 이직단 영어로 얘기하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그 다음에 Special Interest Group 이런 이제 우연찮게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는 강사님의 말씀도 나눠보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그거를 설치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그 부분들이 보니까요. 물론 다른 많은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고 한데
특별히 군수 사업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 사업이 예를 들자면 뭐 그동안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한국 전쟁이라든지 그동안 유수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정말 그 세계의 리더로서 정말 우뚝 서려면은 무조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이 낮은 매력가 아니고 돈을 벌어도 정말 건강한 돈을 벌고 돈을 국민을 먹여 살리고 하더라도 정말 세계를 향해서 떳떳하게 자신있게 불임 없이 당당하게 자식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자신들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나올 사업을 하는가 그런 캐시어 마크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그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런 비즈니스가 합니까? 지금 미국을 대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미국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겨준다고 보십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 전쟁의 천재죠. 전쟁에 대해서는 그만큼 군사적인 기술이나 그런 잘 훈련된 전쟁의 방들이나 천재인 독일도 결국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망했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동북아 중일 전쟁,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을 지주방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미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엔을 대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면 하면은 그렇게 한반도 리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긴장을 시켜서 본인들한테 돌아올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겁니까?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공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긴장이 생기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보수적인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믿고 싶은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진보적인 생각들은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인 생각은 무엇이 진실이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또 지금부터 좀 참여를 해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조합해가지고 우리 미주동포들이 그러면 대통합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저녁에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국우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 대통합이라는 것은 국내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외부적인 그런 팩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주제가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제가 말씀을 좀 꺼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작은 나라 반도이면서도 너무 연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문화, 연고 문화, 뭐 지연, 헬연, 그 다음에 학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 대통합이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두가 다 개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캐터고리 문화, 연고 문화 이것보다는 개인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민들이 많으면 저절로 평화가 형성이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하나 유행을 하면은 그것을 모두가 다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거, 그것을 추구를 하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은 행복감이 생기는데
다 비교를 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 다음에 근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뭐 이렇게 다 카테고리식으로 이 흑백 논리에 의해서 분류가 되니까 박탈감이 생긴다고요. 그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레지스턴스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철학적인 생각을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사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되는 거, 절대적인 거, 그 다음에 뭐 특히 종교에서 제일 안 됩니다. 뭐 종교에서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게 종교 단체끼리 통합이 안 돼요. 성직자면은 성직자답게 모두가 다 화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들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하고 구성 멤버가 다르더라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장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런 패거리 정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힘에서 져버린 그러니까 자기가 졌다고 생각되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생각대로 돌아가면은 저절로 행복한 국민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종교에서 말하는 선민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다 버려야만이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통일한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주의 사상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모든 국민들이 북한의 인민이라고 하죠. 그죠? 그 각자 인민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면은 저절로 통합이 돼요. 왜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와 생각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이 한 우주라고 보는데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우주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거나 서로 의사를 소통하면은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대 국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다 통해요. 뭐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과 교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포럼은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는 강사가 너무 오랫동안 강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패널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고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들으려든지 그러면은 이 세미나 형식이 돼가지고 포럼의 성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믹스를 시킬 수 없어요. 믹스를 시킬 때 거기서 가장 좋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돌출되게 나가고 진보되고 발전돼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라. 나 이 생각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기만이 옳다는 그 주장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오늘 이 포럼에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대화가 많이 토론이 되어 왔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하기를 다들 바라는데 문제는 안 된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안 되면 안 되는 그 장애 요인이 뭐며 그리고 그 장애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면은 이 대통합 성공에 통합의 성공이 가능하냐 이것이 이제 아마 오늘 포럼의 주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나머지 분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의견을 발표해 주신다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후원회 같은 조직에서 이런 포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대통합이라는 화두를 지금 던져놓고 그 지금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해외 동포들이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듣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국내에서 대통합만 이루어지면은 이 해외 동포 사회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이후로 1970년대, 80년대 초 여기 이민 온 분들이, 이민 1세대들이 지내와서 경제적으로 정착하고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다른데 여념이 없던 시절에 이 뉴욕 한인 사회에는 별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어요. 문제점들이 있었다면은 그저 노인들이 좀 적적하고 청소년 문제들이 자라나는 청소년 문제들이 있었지 뭐 이념 문제니 이런 것들 정치적인 갈등 같은 것은 없었는데 그것이 좀 살만하고 한국에서 자꾸 여기 한인사회에 지분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을 자꾸 미주 한인사회에 수출을 했거든요. 이거 여기서 잘 국내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향후에 또 서로 단목하고 야당 여당 나누어서 이렇게 싸움하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없던 것들이 본토에서부터 일로 흘러와서 한인사회도 좀 급박해지고 갈등이 부수적으로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합 운동도 한국 내에서 참 아까 김시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해 세력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통합만 이루어지면은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큰 문제 없이 그것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갈등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좀 흐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국에서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희망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이 또 여기서 기대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외 한인사회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을 패널리스트 분들이 또 많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까 통합이 이제 국내에서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좀 자세히 읽어보셔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통합이 안 되는 요인은 이제 저희들 패널리스트로서는 보는 그 장애 요인이 바로 이 생존에 대한 불안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에 당장 전쟁 위기가 없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한국이 경제 활동을 국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다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만세를 부르고 아마 축제를 벌릴 거예요. 대통합은 우리가 함께 뭐 여러 가지 계층간이나 동서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무언가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보여주는 또 한민족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런 그 희망을 우리가 함께 힘만 합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만 된다면은 대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계 집단 세력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동포들은 특히
미국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미국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얼마든지 지금 세계 지배 특수이익 집단을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정치 참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 지배 특수이익 집단의 힘의 기반을 우리가 흔들 수가 있어요. 그 힘의 기반이 뭔가 하면은 바로 미국에서 그분들을 힘을 받쳐주는 정치인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집단을 또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정치인 집단들의 40%에 해당되는 표가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정책들이 많다 이거죠. 그것을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많이 지금 속아 있습니다.